그럼 우리 누진세 얘기 나왔으니까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누진세 이야기? 네. 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누진세가 적용되는 건 뭐밖에 없다? 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누진세가 적용되는 건 뭐밖에 없다? 전기요금. 예, 전기요금.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세가 적용이 되죠. 그죠? 예.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세가 적용이 돼요. 자, 그러면 누진세는 뭘까요? 누진세라는 건 원래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세금을 더 많은 비율로, 가령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1%만 걷고 부자들에게는 10%나 그들의 소득의 10%나 20%를 걷자. 그게 누진세야. 원래 개념은. 응? 똑같이 가난해도 10%, 부자도 10%를 걷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는 1%만 걷고 부자에게는 10%나 20%를 걷자. 비율, 프로테이지를 늘려서 걷자. 요게 원래 누진세 개념이야. 그래서 원래 누진세의 목적은 뭐냐면 빈부격차를 줄이는 게 목적이에요. 누진세라는 제도의 목적은 처음부터 조세를 통한 조세 형평성에 따라 이거 조세를 통한 빈부격차를 줄이는 그런 효과를 위해 나오는 게 누진세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누진세가 누구에게만 적용이 된다? 전기요금에만 적용이 돼. 그것도 누구에게?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만 되면 전기를 아껴 쓰라고. 그리고 각 집집마다 전기를 아껴 쓰라 그러면서 뭐 제일 더울 때 3시에 에어컨 꺼라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죠?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전기가 부족한 전력 부족의 원흉이 가정인 것처럼 각 집집마다 전기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전력 부족이 일어나는 것처럼 매번 홍보를 했어.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정용 전기는 총 몇 프로? 각 가정용 전기는 몇 프로? 전체 전기의 생산량 중에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몇 프로예요? 13%. 13%야. 15%가 안 돼. 13%. 가정용 전기는 13%예요. 예. 그리고 13.9%라고 나왔어? 가정용 전기요금은 전기 소비량은 13%밖에 안 돼. 그런데 우리나라가 뭐 1인당 전기 소비율이 OECD 8이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1인당 전기 소비율이 OECD 뭐 8이다. 그러면서 1인당 전기 소비율이 많다고 그러면서 전기 소비율을 줄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실제로는 각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생활용 주택에서 쓰는 전기는 13%밖에 안 돼. 그러면 나머지 87%는 어디서 쓰는 거냐? 산업용으로 쓰는 게 52%. 그 다음에 상업용 건물이나 이런 공공건물이나 그 상업용 건물에서 쓰는 빌딩에서 쓰는 게 31%? 33%? 뭐 몇 프로더라? 계산해봐. 그래서 52%가 철강, 정유 여기서 쓰는 거야. 철강, 정유에서 쓰는 게 52%. 그리고 상업용으로 쓰는 게 30 몇 프로. 일반 가정에서 쓰는 건 단 13%. 그런데 그러니까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게 누구야? 산업용이야. 그러면 산업용으로 쓰는 전기 비싸게 팔아야지. 거기서 전기를 비싸게 팔고 이 서민들이 쓰는 생활용 전기는 우리나라의 전기 1인당 소비율이 1인당 전기 소비율이 세계 8위라고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정말 전기를 많이 쓰는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전체 소비된 전기량을 국민 머리 숫자대로 나눈 거야. 그랬을 때 1인당 소비율은 8위가 나와. 그런데 가구당 소비율로 따지면 OECD 국가 중 최하위야.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각 가정은 OECD 국가들의 전기 소비량 중에 미국의 한 가정에서 쓰는 전기량에는 29%를 쓰는 거야. 미국의 29%. 미국에서 전체 쓰는 전기량 중에 우리나라 한 가구가 쓰는 거는 미국 한 가구당 전기량의 30%를 못 써. 3분의 1도 안 쓰는 거야, 우리나라가. 29%. 그리고 일본이 한 가구에서 쓰는 전기량의 일본 절약의 상징이잖아. 그죠? 근검 절약의 상징 일본. 일본의 한 가구당 전기 사용료에 우리나라가 55.8%. 우리가 일본의 55%밖에 안 써.
그래서 OECD 평균보다 훨씬 적게 쓰는 거야. OECD 평균 전기량보다 우리 국민들이 절반밖에 안 쓰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전기 누진세를 붙여놓은 거야.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 누진세율에도 또 문제가 있는 거야. 예, 무슨 얘기냐? 일본이나 미국에도 누진세가 있대. 그런데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1.5배? 1.5배 정도 된대, 누진세가. 그러니까 1.4배에서 1.5배 정도가 누진세인데 우리나라는 몇 배? 11.7배. 우리나라는 누진세가 11.7배.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세를 붙여놓고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세를 붙이는데 일본이나 미국의 누진세는 1.5에서 1.4배래. 우리나라만 11.7배야. 기사를 한번 볼까요? 예. 이거 기사를 한번 이거 아까 뷰스앤뉴스에 나온 것 같은데? 한겨레 신문 말고 뷰스앤뉴스 나온 거 있지 않나? 이게 저기 월드삼님 이게 한겨레 기사예요? 뷰스앤뉴스 기사예요? 한번 보자. 그 기사 오늘 아침에 나온 건데 요 뷰스앤뉴스죠. 예. 뷰스앤뉴스 걸로 한번 볼게요. 한국 가정용 전기 소비 최하위권 가혹한 누진세 탓. 전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누진세 실시. 한전만 돈방석. 해마다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여름 겨울철에 가정용 전력 소비를 줄이자는 절전 캠페인을 벌인다. 이는 마치 가정에서 전기를 많이 써서 전력난이 발생하는 것 같은 인식을 심어준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이 여느 국가들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 집중해서 봅시다. 24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개한 국제에너지기구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2012년 기준으로 했을 때 1278kW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34개국 중에서 26위였다. 1위는 노르웨이, 1위가 노르웨이며 캐나다, 미국, 핀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호주, 아이슬란드 등등은 이만큼을 쓴다는 거야.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영국 순으로 이렇게 쭉 전기요율을 쓰고 있는데 봐봐. 노르웨이가 7,405를 쓰는데 우리는 1,278. 캐나다가 4,387 쓰고 있는데 우리는 1,278이야.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2,180, 영국이 1,800. 이런데 여기보다도 더 적게 쓰는 게 우리나라라는 거야.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미국의 29%. 자, 뭐요? 우리나라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잠깐만요. 이거 녹화를 종료해야 될 시간이야? 아닌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시 녹화 시작. 자. 그래서 뭐요?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미국의 29%. 미국 사람들이 쓴 전기요금의 30%도 못 쓴다는 얘기야. 일본의 57%. 57%로 나왔네. 55%가 아니라. OECD 평균에는 55%에 해당한다. OECD 평균 1인당 가구 전력 소비량에 우리나라는 절반밖에 안 쓴다는 얘기야. 한국 가정에서 쓰는 전력량이 OECD 국가들의 가정에서 사용되는 평균치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에 비해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가정용의 산업용, 공공상업용까지 합친 1인당 전체 전력 소비량을 보면 한국은 9,628로 OECD 국가 중 8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도 크게 웃돈다. 이는 한국의 경우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 때문에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등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 때문에 산업용 전력 소비 비중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반면 가정용 전력 소비 비중은 낮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다.
한국은 산업용 전력 소비 비율이 52%에 달하는 반면 가정용은 13%에 불과하다. 공공상업용은 32%를 차지한다. 이는 산업용, 가정용, 공공산업용 전력 소비 비율이 30대 30대 30 수준으로 거의 비슷한 OECD 다른 국가들과 대조적이다. 미국은 산업용이 23%, 가정용이 37%, 공공상업용이 36%이며 일본은 산업용이 30%, 가정용이 31%, 공공상업용이 36%다. 한국의 가정용 전력 소비 비율이 눈에 띄게 낮은 것은 무엇보다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년 석유 파동으로, 이것도 보니까 박정희가 만든 거네. 석유 파동으로 전력난이 발생하자 가정용 전기 사용을 억제하고자 도입했으며, 이게 박정희 때 한 거야, 이게. 2004년 3단계에서 6단계로 강화된다. 현재 6단, 이건 이제 노무현 때죠. 현재 6단계의 요금은 1단계의 11.7배에 달해 전기를 많이 쓸 경우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된다. 다른 나라에도 전기요금 누진세를 채택한 곳이 있지만 이처럼 가혹한 누진율을 적용한 곳은 없다. 일본은 3단계의 1.4배, 미국은 2단계의 1.1배, 중국은 3단계의 1.5배, 인도는 3단계 1.7배 등이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김남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본부장은 생산 원가를 반영해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누진제를 풀어줌으로써 산업에 편중된 전력 소비 구조를 점차 선진국형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큰 비밀이 있어. 뭔데? 그러니까 저 2004년 저건 뭐냐? 넘어가기 전에. 내가 그랬잖아. 2004년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기조가 뭐였다? 신자유주의.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폈어. 그래서 저때 가정용에만 누진세를 폭탄으로 올린 거야. 저게 노무현 대통령 때의 문제점이죠. 그때까지 2004년까지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도 대기업 중심,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도 되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그랬던 때야. 그래서 저때 가정용 전력의 그 누진세를 11.7배로 올린 거예요. 나중에 저게 잘못됐다는 거 알게 됐지만 이미 늦었죠, 되돌리기에는. 좌우지간. 그래서 이 가정용 누진세율 11.7배나 되는 걸 붙이는데, 자, 그 다른 나라는 왜 산업용 전기가 30%밖에 안 될까요? 우리나라는 52%인데 왜 다른 나라는 30%밖에 안 될까요? 이유가 뭐야? 다른 나라는 산업용 전기 비용이 비싼 거야. 다른 나라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비싼 거야. 그래서 이명박 때 일본의 정유회사가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 싸다고 우리나라에 가서 정유회사 짓겠다 그랬다니까? 지금 지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정유회사를 짓겠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정유회사를 지어서 전기를 쓰고 거기서 생산된 전기를 우리나라에 싸게 팔아? 뭔 말이야. 개뻑이지. 우리나라 철강회사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싸게 팔어? 개뻥이지. 예. 철강회사에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세금으로 전기요금 싸게 몇 조 원, 그거 알죠? 대기업한테 1년에 몇 조 원씩 전기요금 깎아주는 거. 대기업한테 1년에 몇 조 원씩 전기요금 깎아줘요. 우리 국민들한테는 악착같이 누진세 걷어가고 저 52%를 쓰는 대기업에게는 전기요금을 몇 조 원을 깎아줘.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철강, 거기서 나온 기름, 우리나라 제일 비싸게 사잖아.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거 알지? 국제유가가 떨어져도 우리나라 기름값 안 떨어져. 그러다 국제유가가 오를 것 같으면 올라. 그래서 콧물 같다는 얘기가 나오잖아. 내릴 때는 천천히 내려가고 올라갈 때 금방 올라간다고. 결국 이게 대기업 중심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가정용 누진세율, 이거 선진국형으로 바꿔야 돼. 가정용 이거 가정용 전기에 대한 누진세율 선진국형으로 바꿔야 되고요. 자, 여기서 나오는 더 큰 문제가 뭐야? 원전 문제야. 원전. 왜 그렇게 이명박 박근혜가 원전을 지으려고 했느냐?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가 몇 프로? 13%야. 그러면 지금 생산되는 전력도요. 원전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전체 전력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48%까지를 생산할 수 있대. 그런데 25%만, 27% 정도만 원전으로 생산하고 있어. 원전을 풀가동 안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도 원전을 또 짓겠다는 거야. 누구 때문에? 산업용 전기야. 산업용 전기. 그런데 이 산업용 전기를 써서 우리 국민에게 어떤 이득이 있지? 전기요금, 그 원전을 짓기 위해서 그 인근 주민들은 암 걸리고 고압선 지나가는 것 때문에 그 마을마다 송아지가 기형아가 탄생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국민들의 희생으로 산업용 전기를 싸게 공급을 해서 그 열매는 누가 먹어? 대기업, 대주주들이 나눠 먹어. 그걸 위해서 지금 원전을 짓겠다는 거야.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쓰는 전기는 1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 가정용 전기는요, 화력발전으로 충분해요. 그런데도 이거 원전 짓겠다고 밀양 할머니들 죄 집어내고 그 지랄 다 한 거야. 자, 요런 얘기 오늘 처음 들으신 분 계시다면 외우세요. 예. 우리나라 이렇게 문제가 많다. 우리 국민들한테는, 예, 우리 국민들한테는 이렇게 뜯어먹고, 예, 그리고 그런 대기업한테, 우리 또 누구야, 어저껜가? 나왔어. 뭐가 나왔냐면, 예, 오늘 처음 들으세요? 예,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예, 이거 꼭 알고 외우셔야 돼요. 예. 우리나라 법인세를 올리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법인세가 차지하는 전체 조세 중에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다는 거야. 그래서 법인세를 깎아줘야 된다는 거야. 새누리당의 논리죠. 그죠? 그런데 그 새누리당 사람은 그 얘기는 안 하더라? 우리나라 간접세 비율도 OECD에서 높은 편이란 얘기. 다른 나라는 직접세 비율이 더 높은데 우리나라는 간접세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아. 법인세가 월등히 높아서 깎아줄 거면 간접세도 깎아줘야지. 그렇잖아. 아니, 법인세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기 때문에 깎아줘야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내고 있는 간접세 비율도 깎아줘야지. 유류세, 담배요금 이런 거 깎아줘야지. 부자들, 대재벌들한테는 전기요금 할인해줘, 법인세 깎아줘, 온갖 특혜 다 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상한선 둬가지고 얼마 이상 못 내게 해줘. 그러면서 서류상 가난하게 만들어가지고 국가 기부금까지 줘. 정말 시읍비읍이야. 수박. 이 수박을 통째로 깨버릴. 이렇게 나라를 운영하면서 대기업의 배당금 수천억 그걸로 자랑하고, 그러면서 지네들 마음에 안 들면 무릎 꿇으라 그러고, 그 새끼 오라 그러고, 비행기 세워서 내리라 그러고, 개지랄하고, 그게 왜 잘못이냐고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야. 이렇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쟤네들이 우리를 막대하는 거야. 국민들이 그걸 알고 이걸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런데 귀찮아.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신경 써봤자 뭐해. 이러면서 그동안 정치는 나와 무관하다.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니야. 예. 자, 월드삼님 훌륭해요. 이 뉴스가 필요했는데. 법인세 비율이 높아가지고 법인세를 깎아줘야 돼? 지랄 연병. 지나친 간접세 징수, 세금 공정성을 높이려면, KBS 기사라서, 예. 우리가 세금을 내는 종류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소득세나 법인세처럼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내야 되는 직접세를, 잠깐만요. 뉴스가 안 보여서. 이 스스로 내야 되는 직접세를 물건값이나 서비스 요금에 포함돼 저절로 내게 되는 세금은 간접세이다. 한마디로 부가가치세. 우리가 사는 모든 물건의 10%가 세금이잖아. 간접세를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 요금엔 대부분 부가가치세가 기본으로 붙고요. 모피나 귀금속 같은 사치품에는 개별 소비세가 더해진다. 또 술에는 주세, 휘발유 같은 데에는 에너지세, 환경세가 추가되고, 수입인지가 붙을 때 인지세, 증권거래세, 이렇게 증권거래세까지. 왜 이렇게 담배세는 줄였을까? 담배세는 왜 제대로 언급을 안 했어? 예. 요렇게 간접세는 크게 6가지인데요. 이걸로 끝나지 않죠.
이들 세금에 일정 비율로 따라붙는 세금, 방위세와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가 있다. 이렇게 종류가 꽤 많은데 그럼 우리가 하루에 내는 간접세는 얼마나 될까요? 이러면서 쭉 나오는 거야. 한마디로 우리나라 간접세 아니 걔네들이 주장하는 저 법인세 비율이 뭐냐 하면 그 새누리가 주장하는 건 뭐냐? OECD 국가들 중에 각 나라별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나라가 높다는 거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법인세를 내는 비율이 OECD 국가들 중에 다른 나라들은 요만큼 내는데 우리는 이만큼을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줄여야 된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야.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간접세 비율도 다른 나라보다 높다고. 지나치게 많이 내고 있다고. 법인세를 줄이는 거면 간접세도 줄여줘야지 그게 공정한 거라는 거야. OECD랑 비교해서 그렇다는 얘기지. 근데 실제로 이 간접세, 법인세가 그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법인세가 높다 해서 법인세 깎아줘야 된다 개지랄을 하고 있는 거지. 법인세도 깎아주고, 전기요금 깎아주고, 그 다음에 이 부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회보험료 깎아주고, 그래서 이윤을 만들어서 지네끼리 나눠 먹으려고. 배당금으로. 이게 왜 이러는 거야? 그런 주장을 하는 새누리당이 계속 뽑히기 때문이에요. 새누리당이 계속해서 국회의원을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 새누리당이 불패잖아. 왜? 야당이 등신들처럼 다 분열되어 있어가지고 항상 새누리당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 모양이 이 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결국은 야권이 똘똘 뭉쳐서 정말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 정당을 만들어야 돼.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 단 하나의 야당을 만들어서 1대1로 붙어야 돼. 그래야 이 재벌들 편드는 정당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분위기는 그러질 못하잖아. 평상시에는 다 똑같이 우리 방에서도 다 사이가 좋아. 근데 선거 때만 되면 각 지지 정당별로 찢어져갖고 쌈박질하고 지랄 연병이잖아. 매번 그래서 새누리당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 자, 박근혜 정부는 무슨 공화국? 예. 자, 한국은 간접세가 52.1%, 미국이나 일본은 10%대, 그러니까 미국, 일본, 대만은 10%대이고, 대표 간접세는, 독일, 프랑스 등 전부 다 30% 미만이다. 한국만 간접세가 52.1%야. 그러니까 법인세를 깎아줄 법적인 근거가 없네. 명분이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계속해서 어머 어떡하면 좋아? 엉뚱한 사람이 강퇴당했어. 죄송합니다. 예, 다이어리님 미안해요. 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똘똘해져야 된다.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소위 이 야권 지지자들이 영리해져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이유는 야당 지지자들이 너무 순진해서 이래. 야당 지지자들이 너무 순진해가지고 그 상황을 잘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야. 매번 세월호 문제 다 같이 싸워. 세월호 문제 다 같이 싸우고 뭐 노동 문제 한 목소리를 내고 비정규직 철폐하라고 다 같이 외치고 을을 위한 나라라고 다 같이 외쳐놓고 선거 때만 따로 나가. 선거 때만 서로 싸움박질하고 지랄 연병들이야. 그러니까 매번 조용히 선거 때만 고개 숙이는 새누리당한테 매번 지는 거예요. 이걸 끝내는 건 야당 지지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뭉쳐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야. 뭐 어떻게 할 건지 스스로들 결정을 하셔요. 예. 자, 다음 이야기는 검찰공화국 이야기예요. 자, 근데 요즘에 뉴스가 김기춘이 물러난다. 그래서 오늘 비서실장 발표 났나? 오늘 그 비서실장 발표 났어요? 아직 안 났지? 자원개발 국정조사 중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 퇴장을 했대.
잘한다. 예. 아, 다음 뉴스. 이제 뭐 김기춘이 나간다. 김기춘이 나가면서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서 60대 깜짝 카드 60대 깜짝 카드를 준비 중이라는 기사. 지금 뭐 이번에 60대가 될지 모르겠는데 60대 깜짝 카드를 준비 중이래. 아유, 이러다가 뭐 60대 노인들한테 반말할 기세야. 김기춘이 70대였잖아. 그러니까 60대 깜짝 카드를 준비 중이라는 내가 기사를 보고 혼자서 얼마나 웃었는지. 깜짝이야. 깜짝은 깜짝이다. 그렇지. 깜짝은 깜짝이지. 그죠? 60대라는 말에 깜짝. 아유, 내가 진짜 미치겠어. 지랄도 병이야. 그죠? 정말 놀래주시. 진짜 뭐 인생은 60부터라더니 와, 이제 청와대에서 막 60대가 되면 이제 막 머리에 꼭 꽂고 다녀야 돼. 뭐 꽃핀 꽂고 막 오빠 뭐 그래야 되는 거야 지금? 야, 60대 완전 연계. 그렇구나. 아유, 안연아가 미니스커트 입고 저기 그 뭐야 물고 나면 슬 문제야. 슬 상황이야. 예. 뭐 하여튼 그 비서실장이 누가 되는지 누가 된다고 달라지겠어? 누가 된다고 달라지겠냐고. 똑같은 거지. 뭐 갑자기 비서실장이 바뀐다고 박근혜가 똑똑해지겠어요? 그런 건 꿈도 안 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아까 하나 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지나가는 말로 불어터진 국수 얘기. 아니, 일단 검찰공화국부터 해. 지금 박근혜가 지금 청와대의 요직에 자꾸 검찰을 불러가. 이 검찰을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검찰을 부르는 이유. 검찰을 불러서 한마디로 이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지 멋대로 국민들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거야. 지 맘에 안 들면 막 기소하고 수사시키고 구속시키고 그러겠다는 거죠. 그게 검찰공화국의 문제야. 한 예로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 공무원을 불구속 기소를 했어. 불구속 기소를 한 이유가 뭐냐? 그 무슨 저기 말 같지도 않은 단체에서 뭐 고발을 했대나? 그래서 그 고발한 단체 때문에 고발한 단체에 고발을 받아들여서 기소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 재판이 열린다는 거예요. 재판이 회부됐다는 얘기야. 서울시 공무원을. 그 서울시 공무원이 세월호 천막을 지원해줬다고. 그래서 지금 기소가 됐다는 얘기야. 자, 이게 박근혜가 검찰을 불러다 쓰는 이유예요. 아니, 그러면 세월호 그 유가족들한테 천막을 쳐주면 안 된다는 거야? 만약에 박원순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천막을 못 치게 했다면 얼마나 쌍욕을 했겠어. 안 그래요? 박원순이 세월호 천막을 못 치게 했으면 박원순 말로는 서민 편, 약자 편, 알고 보니 어쩌고 이러면서 쌍욕을 했겠지. 그래놓고 이제 와서 지금 박원순을 그 세월호 천막을 쳐주게 허용했다고 박원순과 서울시 공무원들을 고발을 한 거야. 고발은 우습게 넘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걸 기소했다는 얘기야. 기소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재판에 회부됐다는 얘기예요. 재판에 회부됐다는 얘기는 뭐냐? 실형을 살 수도 있다는 얘기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야. 이게 검찰들이 미치지 않은 다음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왜 이런 걸까요? 박근혜가 검찰을 청와대로 불러가는 이유야. 국민이 지 말 안 들으면 공무원이든 국민이든 지 멋대로 기소시키고 지 멋대로 수사시키고 재판에 회부하고 그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검찰을 불러다 쓰고 특히 검찰 중에 우병우가 십상시 중에 하나라며. 우병우인지 뭔지를 데려다가 우병우랑 친한 검사들이 몽땅 다 승진했다며.
이게 진짜 씨발 국가를 뭘로 운영을 하는 거야 진짜? 어? 이 십상시한테 줄 쓴 놈만 잘 살아남는 진짜 후한 말기야? 어? 그래서 한나라가 망했지. 십상시 때문에 한나라가 망했다고. 뭐 하자는 거야 이거?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검찰공화국 매우 심각한 문제야. 근데 박근혜가 공약에 썼더라? 검찰을 정부 요직에 기용하지 않겠다고. 검찰을 정부 요직에 기용하지 않겠다고 박근혜 공약에 썼어. 아까 손석희 뉴스에 나왔잖아. 그런데 그래놓고 지금 박근혜가 2년 동안 14명의 검찰에서 14명을 뽑아다 쓴 거야. 이명박이 22명의 검사를 불러다 쓰면서 공안 통치를 했단 말이야. 지 마음에 안 들면 막 꼴라간 단체를 통해서 고발시키고 기소하고 그렇게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을 탄압한 게 22명의 검사를 데려다 써서 그런 거란 말이야. 근데 박근혜가 그래서 이명박이 그렇게 한 것 때문에 나중에 검사들이 난을 일으켰어. 검난. 그래갖고 검사들이 막 그 정권의 개소리를 들으면서 막 난을 일으키니까 박근혜가 공약을 내세우기를 검사들을 정부 요직에다 쓰지 않겠다라고 공약을 해놓은 거야. 그래놓고 또 공약 팔아먹은 거지. 또 공약을 깨고 현역 검사를 민정비서관으로 차출. 그러면 민정비서관 한마디로 박근혜 수족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 검사들을 전부 박근혜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또 기소질을 하겠다는 거지. 뭐 하자는 건지.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나라가 어느 나라? 우리나라. 내가 그랬잖아. 박근혜가 독재로 운영할 거라고. 그러게 나오고 있는 거야 지금. 검찰공화국을 만들어서 국민을 공안 통치. 왜냐하면 지금처럼 무능한 권력이 정권을 유지하는 딱 하나의 방법은 뭐야? 국민을 겁주는 거. 국민을 협박하고 국민을 겁주는 것 말고는 무능한 정권을 유지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 내리 써먹은 게 뭐야? 빨갱이. 정권 비판하면 빨갱이. 그래서 이승만 때는 그냥 손가락으로 쟤 빨갱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쏴 죽이고. 박정희 때는 재판부를 시켜서 그 경찰을 시켜 고문해갖고 간첩이란 자백을 받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기를 시켜. 잠깐만요. 네. 그 정권 경찰을 시켜 고문을 해. 고문을 해서 간첩이란 자백을 받아. 그 다음에 그 자백을 근거로 법원에서 사형 선고해. 그래서 수십 명을 죽였어. 그게 박정희야. 그게 박정희식 정치인데 지금 박근혜가 그런 식으로 정치하겠다는 거 아니야. 왜? 대법원도 지금 박상옥이라는 사람이 누군데 고문경찰 박종철을 죽인 고문에 연루된 경찰이 5명인 거 알면서 2명만 기소했던 사람이야. 그 사람을 지금 대법관으로 밀고 있어 박근혜가. 야당에서 얘 이건 청문회 할 가치도 없는 존재라고 그랬는데 박근혜가 계속 들이밀고 있는 거야. 얘 허락해달라. 얘 저기 대법관 시키라고 계속 들이밀고 있는 거야. 이씨. 예. 좌파 우파 뜻도 모르면서 왜 물어봐. 예.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 아니야. 자. 다음 이야기는 불어터진 부동산법. 예. 이 무능한 정권이 이제 국민을 겁주고, 국민을 협박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검찰들을 막 데려다 쓰고 있는데, 요걸 막을 방법은 딱 하나다. 뭔데? 법으로 그 정권으로 불려간 검찰은 검찰로 못 돌아오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원래 그게 검찰법이 그렇대요. 원래 검찰에 사표를 내고 나가면 다시 검사가 될 수 없어. 그런데 지금 편법적으로 사표 내고 정부에 가서 일하다가 다시 검찰로 돌아오는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지금 박근혜 정부는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이 천하의 무법 집단이야. 정부가 법을 안 지키는데 어떻게 국민이 법을 지키겠어. 예. 자, 다음 이야기는 불어터진 부동산법. 그러면서 뭐 부동산법이 국회에서 잠자서 불어터진 국수가 됐기 때문에 부동산이 회생이 안 됐다. 그게 어제 박근혜 주장이잖아. 그죠? 예. 그러면서 자기의 부동산법이 효과를 내서 지금 이 부동산 거래가 확 늘었다고. 그러면서 막 어저께 국무회의 하면서 너무 환하게 웃더만.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용이 뭐야. 그 전셋값이 2억 7,900만 원짜리 집에 전셋값이 2억 7천이라며. 그런 집을 2억 7천에 전세를 들어가면 집값 떨어지면 전셋값 못 받아. 그러니까 더럽고 치자해서 국민이 그냥 사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 전셋값이 미쳐서 어떤 데는 뭐 9천만 원까지 올렸다며. 심지어 박근혜가 뭐 국토교통부 장관인가 누구 후보로 내세웠는데 걔도 지네 집에서 5천만 원 전세 올렸다며. 그런 애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지금 나라 부동산법을 만들고 있으니 나라가 이렇게 좆되는 거야.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집을 사는 건데 그거 갖다 자기가 부동산법을 성공했다고 그러고 있는 거야. 집 사라는 강요. 나쁜 새끼들. 자, 이중구 퉁퉁 부러진 국수? 애당초 내놓아선 안 될 음식이었다. 아, 전셋값 폭등 보고 기뻐하는 사람 누굴 위해 정치하나. 야,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전셋값이 오르는데 자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이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놨어. 그 중에 전셋값을 잡기 위한 대책 하나라도 있었다? 없었어요. 전셋값이 이렇게 폭등을 하는데 뭐 1년 동안에 50% 가까이가 오르는데 아무런 상한선을 두지 않는 거야. 옛날에는요 그 상한선 얘기가 있었어요. 1년 동안에 20%를 넘지 못하든가 10%를 넘지 못하든가 그런 상한선이 있었어.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명박 때 그 상한선이 없어진 건지 그때도 논의만 되다 없어졌든지 내 노무현 때 분명 그 얘기를 들었거든. 전셋값 상한 대책을 논의해야 된다. 아니다. 이명박 때 전셋값이 막 올라가니까 그때 전셋값 상한선 얘기가 나왔었어. 그래서 10%를 못 넘게 해야 된다.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죠? 근데 안 한 거지. 안 하고 지금 40% 50% 전셋값을 올려도 수수방관하는 거야. 왜? 그래서 지금 팔려고 집 갖고 있었던 뭐 집을 수백 채 갖고 있었다며. 그런 부동산 이 투기범들 그놈들한테 전셋값이라도 땡겨먹고 튀라고. 먹튀하라고. 2년에 20%라는 기준이 그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그게 있지 않았었어? 만들어진다고 논의가 된 거예요? 아니면 말만 나오고 끝난 거야?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전셋값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 일부러. 옛날에 있었던 거 맞지? 찾아봐봐. 한번 불확실하니까 한번 찾아봐봐. 내 기억엔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그 규칙이 완전히 개판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냅두는 거야. 왜? 집 강제로 사라고. 집 몇백 채씩 갖고 있는 놈들이 지네 집 떠리로 팔아버리려고. 그래서 전셋값 올리는 거 그냥 두고 보는 거야. 그래놓고 아파트 매매율 올랐다고 자기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다고 막 자화자찬 중이야. 아, 진짜.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해야 될 얘기가 뭐 있었는데,
지금 뭐 선관위에서 속보가 나왔는데 지역별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지금보다 2배가량 늘리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구당 제도를 부활하고 단체와 법인의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는 방안도 개정 의견에 포함됐다. 요 얘기는 내일 다룰게요. 예, 요거는 이제 일단 그 분석을 좀 해봐야 되니까, 예, 중선관위의 주장에 대해서 한번 이제 해봐야 되니까. 이건희 얘기 아까 했는데요. 예, 이건희네 일가에서 2,200억 그 얘기 아까 했는데 뭐 다시 하라고? 다시 하라고? 예. 그러면서 지금 월세도 심각해. 월세도 너무너무 심각하고요. 특히 이런 원룸, 원룸들이 갖고 있는, 아니, 그, 고시텔? 고시텔 이런 게요. 예. 그, 누구 강퇴시켜라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지. 누구 강퇴시켜라 이런 얘기하면 같이 강퇴라고 얘기했지. 예. 이 고시텔이요. 너무 비싸대. 그래서 단위 면적당 그 비용이 제일 비싼 게 고시텔이라는 거야. 근데 이 고시텔이 말이에요. 사실 너무나 비인간적이야. 너무 비인간적인데 너무 비싸. 예. 그래서 내가 진짜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그러니까 외국은 그래서 룸메이트가 있어.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혼자서 그렇게 비싸게 고시텔을 쓰지 않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숙소에다 이렇게 비싼 돈 안 내고, 예. 그리고 보통 방세를 둘이 합쳐서 이 룸메이트들이 같이 방세를 내는, 예. 그런 방법을 애용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 국민들도, 우리 젊은이들도 그 룸메이트를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정말 인간다운 숙소를 쓰는 그런 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진짜 이 쉐어하우스 얘기하고, 진짜 이 룸메이트 제도, 그리고 사실 말이에요. 그 이제, 뭐라 그러나, 고시텔, 한 사람이 쓰는 고시텔 비용, 그걸 3명이 모이면 괜찮은 아파트 월세를 살 수 있대. 그러니까 물론 이 고시텔은 보증금이 없어서 보증금 없이 쓰는 이제 돈인 거잖아. 근데 정말 생각을 좀 달리 해보면 고시텔 쓸 돈 3명만 모으면 3명만 모으면 사실 훨씬 더 괜찮은 주거 환경에서 쓸 수 있는데 같이 사는 게 두려워서 인간관계 맺는 법을 몰라가지고 나는 그렇게 다 1인용 가구를 쓰는 게 솔직히 나는 그 데이트 하려고 그런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자기 집에 초대해서 같이 자고 뭐 이러려고 1인용 가구를 쓰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뭐냐, 그 인간관계 맺는 게 두려워서, 누구랑 같이 산다는 게 두려워서 그래서 따로따로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이 쓰는 게 불편한 이유가 뭐냐고. 같이 쓰는 게 불편한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하고 맞춰서 사는 게 그러니까 불편한 거야.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보통 요즘에 한 가구, 그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형제가 별로 없어. 형제가 있어도 뭐 성별이 같지 않아. 성별이 같으면 한 집 살거든. 성별이 같지 않으니까 남매로 자라난 경우, 그러면 한 집 안 쓰잖아. 각자 얻어. 그러면 남매들은 초등학교 때까지 같이 놀아. 중학교 들어가면 남남이야. 소 닭 보듯 하다가 심지어는 이 뭐 닭싸움 하듯이 서로 싸워. 보기만 하면 쪼아대면서. 그래서 이 남매들이 그 청소년기부터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다 대부분 그 남매로 자란 아이들은 혼자 놀기에 익숙해. 혼자 놀기에 익숙해가지고 얘네들은 어려서부터 혼자 놀고, 어려서부터 혼자서 이렇게 학원 돌고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진 거야. 부모님들은 바쁘고
부모님들은 맞벌이 하느라고 바쁘고 성별이 다른 형제가 있으면 같이 노는 게 청소년부터 안 되고 그게 청소년기부터 혼자 있는 게 익숙해진 거야. 필요에 따라 친구를 밖에 나가서 만나는 건 되지만 생활 공간을 같이 쓰고 그걸 못 하는 거예요. 19평대가 무슨 원룸이야. 지금 고시텔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거 아니야. 2평도 안 되지. 고시텔이 뭐냐면 딱 그 벽을 타고 책상 한 줄 정도 있고 그리고 사물함 비슷한 거 무슨 쪽 서랍장 같은 거 좀 있고 다 앞에야 누울 수 있는 공간이 150하고 200cm? 150, 200cm 정도의 공간으로 누울 수 있는 공간 있는 거. 그게 고시텔이잖아. 무슨 19평이야. 정신머리가 없어. 19평이면 야, 막 열심히 지으면 3룸도 나와. 방 3칸도 나와. 어디서 무슨 19평의 원룸이야. 그 정도만 되면 진짜 호화 사치 덩어리지. 자, 그래서 그러니까 고시텔이 고시원이랑 비슷해. 근데 이런 고시텔들이요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많이 늘어나. 그런데 이 고시텔들의 문제가 일부러 이 고시텔도요 규제가 없어. 소방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소방시설 안 돼 있고 환기시설 안 돼 있고 소방, 환기, 채광 다 안 돼 있어. 그러면서 창문이 요만한 창문 한쪽 쓴다고 창문 2쪽짜리를 반으로 갈라고 방 2개 나눠주고 창문이 있다고 5만원인가 10만원 더 받는데 미친 거야. 미친 거야. 이 화재가 그래서 고시텔 화재 사고가 굉장히 대형 사고인 거야. 대형 사고. 그 안에 있는 쓰는 소재도 불연제가 아니고 대충 칸막이야. 막 그 나무 같은 걸로 대충 칸을 막아서 그래서 옆집에서 나는 소리 다 들리고 정말 최악의 주거 환경이야. 근데 거기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왜 사는 거야? 보증금이 없으니까 거길 사는데 그렇게 비싸게 받아먹어. 정말 이게 대책을 세워야 돼. 그래서 내 생각에는요 이 고시텔도 국가에서 규제를 해야 돼. 그래서 불연제 쓰고 가격대도 단위 면적당 가격대 얼마 이상 못 받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인간으로서 세상에 인간으로서 인권이 지금 침해받고 있는 거야. 아유,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은 또 어떤 흡연자로부터 절절한 또 사연이 있었어요. 어떤 흡연자가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여성 흡연자야. 옛날에는 카페 같은 데 가서 담배를 많이 폈다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뀌었다며?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카페에 흡연실을 둘 수가 없대. 흡연실을 둘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흡연실은 있는데 흡연석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의자도 없고 테이블도 못 두게 되어 있대요. 그래가지고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서 법이 이렇게 바뀌는 바람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 커피 전문점들이 지금 다 놀고 있다는 거야. 옛날에는 그 커피 전문점에서 이제 흡연실이 있으면 그 흡연실에 사람들이 와서 얘기도 하고 담배 피고 이렇게 막 장사가 잘 됐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그 흡연실을 뭐 이렇게 의자하고 테이블을 치워야 되는 법이 생겼다는 거야. PC방도. 그래갖고 지금 PC방, 커피 전문점 이런 데가 지금 장사가 하나도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그 식당에도 흡연석이 따로 있었는데 그 흡연석이 뭐 관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아예 그 식당에도 흡연석을 다 없애라 그랬다며. 그래가지고 지금 술과 음식을 같이 파는 그런 장사들, 그런 집들도 지금 텅텅 비었대.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PC방도 망하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밤에 술 먹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술 먹으면서 담배를 피잖아. 근데 술 먹으면서 담배 피지 못하게 해놓으니까, 그래갖고 지금 그런 음식점들도 지금 쫄딱 망하게 생겼고, 커피 전문점들도 너무나 골 때리는 게 흡연실을 만들 수 있다 그래갖고, 흡연실이 옛날에는 이렇게 넓게 쓸 수 있으니까 흡연실에다가 이제 막 그 공기 정화 시설을 다 몇 억을 주고 인테리어를 하면서 흡연실에 딱 만들어 놓은 거야, 공기 정화 시설을. 근데 갑자기 법이 바뀌면서
이제 그 유보 기간도 없이 밥을 바뀌었대요. 그래서 몇 억을 주고 인테리어를 해놨는데 그 공기 빼는 정화시설 가운데 있고, 그런데 흡연실은 어디로? 저 귀퉁이로 가갖고 그냥 서서 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손해가 너무 막심하대.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담배값을 올려놓고 정말 건강 때문에 담배값 올린 거냐라는 막 비난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제 그런 제도를 막 바꿔가지고, 왜냐면 부자들은 몇 억 들여서 인테리어 하는데 별 문제 없잖아. 주로 이 제도의 피해는 누가 보는 거야? 영세 자영업자들이 보는 거야.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테리어 할 돈도 없단 말이야. 그 영세 자영업자들의 뒤통수를 치면서 굉장히 이렇게 흡연율을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이 있는 것처럼 그 눈 가리고 아웅 정책으로 실제로 지금 서민 영세 자영업자들 다 죽이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담배를 안 피는 사람들은 아까지껏 이참에 담배를 끊으면 될 거 아니냐 이랬는데, 실제로요, 담배를 끊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내가 끊어봐서 아는데, 나도 담배 끊는데 한 3년 걸렸어. 이제 나는 이제 여자가 그 당시에 담배를 필 때가 카페밖에 없었어. 근데 그 카페도 너무나 커피값이 비싸가지고, 커피값이랑 담배값이 비싸서 그 돈 아껴서 내가 차라리 책을 사보자 이러면서 담배를 끊었지. 화장실에선 죽어도 못 피겠고. 근데 3년 만에 담배를 끊었다고. 근데 그것도 내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아마 담배를 못 끊었을 거야. 돈 아까워도 내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담배 안 끊고 그냥 이렇게 폈을 것 같은데, 좌우지간 그래서 내가 20대 때 27인가에 담배를 끊었단 말이야. 27인가에, 그러니까 25세부터 27까지 3년 동안 노력해갖고 내가 담배를 끊었어. 정말 힘들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그 담배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담배값이 오른 것도 문제인데, 그 오른 담배값으로 그 정부에서 그런 거 아니야.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서 담배값을 올렸다. 그래놓고 어떻게 했어요? 담배 공급량을 늘렸잖아. 정부에서 담배 공급량을 늘렸어. 흡연율을 줄이려고 담배값을 올렸다가 뻥을 까놓고 담배 공급량을 늘렸어. 작년 연말에. 왜? 사재기 하라고. 그래서 연말에 세수입을 확 땡긴 거지. 평상시에 사는 사람들이, 평상시에 담배 하루에 한 갑 피던 사람들이 세 갑씩 네 갑씩 사서 모은 거 아니야. 하루에 매일. 그래갖고 원래 한 달에 뭐 30갑 피던 사람이 실제로 사서 모아놓은 게 몇백 갑이다. 그러면 그만큼의 세금을 정부는 땡긴 거야. 그래서 담배 공급량을 늘린 거지. 흡연율을 줄이려는 게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예. 그래놓고 이제 지금 일반 영세 자영업자들만 망하게 하려고 흡연실 정책을 바꾼 거야. 인테리어 하는데 얼마나 비싼데 그 인테리어 할 돈이 어딨냐고. 그래서 지금 거의 개점 휴업 상태로 이제 문 닫게 생긴 가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배를 왜 못 끊느냐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부에서도요, 그런 어떤 정책을 바꾸려면 계도기간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그거를 이렇게 가령 정부에서 지원을 뭐 해준다든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어느 한시적인 뭐 기간을 준다든가. 근데 이게 보통 담배에 대한 어떤 규제 있잖아요. 벌금. 요걸 주로 지방정부에서 걷어가. 흡연이나 이런 거 단속을 다 지방정부에서 하는데, 지자체에서. 그러면 왜 이 지자체에서 악착같이, 요즘에 여러분 그거 알죠? 옛날에는 그냥 골목 어귀에 이렇게 차를 세워놔도 잠깐은 괜찮았었던 동네가 있어. 그런데 요즘은 귀신같이 와갖고 띄워놓고 가잖아. 딱지 붙이고 가잖아. 그런 거 경험해본 사람. 옛날에는 안 걷었던, 그러니까 딱지를 안 붙였던 곳인데 요즘은 악착같이 딱지를 붙여. 주차 위반 딱지. 그리고 그 단속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 단속이 너무 심하잖아. 이유가 뭐냐? 지방정부 돈이 없어서 그래. 옛날에는 노무현 때는 대기업에서 법인세를 받아서 그 법인세하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 부자들한테 보유세를 받아서 그걸로 지방정부에 돈을 나눠줬단 말이야. 근데 이명박이 그 법인세하고 종부세를 확 줄여줘 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방정부로 나눠주던 재원이 줄어들어 버린 거야.
그런데다가 박근혜가 지가 공약해놓고 그 공약의 돈은 지방정부에다 내라고 떠맡기고 막 떠넘기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지방정부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악착같이 단속을 해갖고 그 벌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니까 지금. 나라 꼴이 지금 아주 난리도 아니야. 그래갖고 과태료 수입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계속 경신되고 있잖아. 그죠? 박근혜 정부 들어선 다음에 과태료 수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악착같이 서민들만 등쳐먹는 거야. 아휴. 너는 그 사회교과서는 안 읽어봤니? 대한민국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는 그런 얘기가 나와.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언론이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열심히 비판해야 된다고. 나 진짜 이 교과서대로 살고 있는 나한테 와갖고 디스하지 말라고. 그러면 인마 고등학교 사회탐구 교과서가 디스질이냐? 무식한 새끼 저거. 가서 니네 안방에 가봐. 니네 엄마가 지금 저기 토하고 있어. 망치 부인님 죄송합니다. 제가 저놈 새끼 낳고 미역국 토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토하고서 가서 방 닦고 시켜. 자, 중학교에도 나오고요. 고등학교에도 나와요. 자, 근데 사실 이렇게 뉴스를 하다 보면 좀 미안해. 요즘에 내가 이 뉴스를 하다 보면 너무 미안해. 뉴스가 너무너무나 이 기가 막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막 뻥뻥 터지기 때문에, 너무 뻥뻥 터지기 때문에 그 뉴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미안한 거야. 너무 잔혹한 내용이 많아서. 근데 어저께도 막 어떤 분이 왜 그 GMO 문제는 안 다루느냐. GMO 문제랑 또 뭘 달아달라더라? 평창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 그것도 심각한데 왜 안 다루느냐. 그 GMO 식품 문제에 대해서 또 왜 안 다루느냐. 다룰 게 너무 많어. 요즘에 또 GMO 문제 그것도 한번 다루자. 오늘 시간이 한 12분 남았으니까. GMO라는 게 뭔지 알아요? GMO? 유전자 변형 물질. 그러니까는 가령 옥수수 같은 것도 옥수수를 더 많이 열리게 하려는 거, 그게 GMO야. 유전자 변형 물질, 변형 식물. 그리고 요 콩 같은 경우도 이 콩을 더 많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원래는 콩이 이렇게 한 팩에 한 줄로 들어있는데 두 줄씩 열리게 바꾼다든가, 심지어 미국의 닭에 대해서는 되게 무서운 괴담이 있었잖아. 옛날에 KFC 이런 데서 파는 치킨들이 막 유전자 변형을 해서 다리를 몇 개씩 나게 한다. 그거 거짓말 같은데 지금도 그게 떠돌더라? 하여튼 이런 씨 없는 수박도 사실은 유전자 변형이에요. 유전자 변형인데, 그리고 우리가 먹는 카놀라유라든가 콩기름 이런 것들이 전부 유전자 변형 식물로 만든 데잖아. 유전자 변형 식물로 만든 거라서 그런 거를 장기 복용하게 되면 이게 우리 몸을 변화시키고 결국은 이게 암의 원인도 되고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GMO를 사용한 식품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는 수입이 금지돼 있었어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는 GMO 식품은 수입 금지였어. 그죠? 그때 시민단체들이 GMO 식품 수입 금지 조치를 요구해갖고 노무현 때는 그게 수입이 금지된 걸로 알아. 그런데 올리브유는 모르겠다. 올리브유는 주로 유럽에서 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이명박 때부터 MSG가 안전하다, GMO도 안전하다, 그런 얘기가 떠돌기 시작했어. 그래서 지금은요, 아예 우리나라는 GMO 표기도 안 해. 옛날에는 GMO가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그러니까 넌 GMO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게 없어졌다며. 그죠? 요즘은 그 표기가 없어져가지고 올리브유에도 GMO가 있다.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이 GMO에 대한 기준이 어떻다는 동 막 이러면서 물타기를 한 거야. 물타기를 해가지고
아니 나는 그래서 그 MSG 있잖아요. 그 MSG가 화학조미료 아니었어? 근데 그 화학조미료가 MSG인데 그 MSG가 화학조미료가 아니다. 순수 자연물질에서 얻은 그 감칠맛 나는 원재료다. 그래서 미원이 왜 나쁘냐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미원을 막 미화하고, 예. 그러면서 요즘에 GMO 식품도 뭐 저기 안전하다는 게 괴담이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MSG도 안전하다. 그리고 더 웃긴 건 식약청에서 MSG를 위험물질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니까 MSG 먹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MSG 화학물질 맞죠. 그런데 이 MSG에 대해서 안전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천연식물에서 천연재료에서 얻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화학물질이 아니다 이러고 우기는 거야. 그러면서 그 MSG도 괜찮다. 그리고 또 뭐 사카린도 위험물질에서 제거했다. 그러니까 식약청에서 미국 FDA에서 위험물질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옛날에는 사카린이 독극물로 분류되어 있었대. 독극물로 분류되어 있다가 이걸 독극물이 아니다. 독극물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먹어도 된다고 한 건 아니라는 거야. 먹어도 되는 건 아니라고 얘기한 건데 식약 FDA에서 사카린의 항목이 제거됐기 때문에 사카린이 나쁘다라는 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먹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카린은 그 독극물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지 이걸 먹어도 된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카린을 먹어도 된다고 얘기할까? 왜? 사카린이 설탕보다 훨씬 싸다는 거야. 훨씬 싸기 때문에 결국 대기업에서 자기네들이 물건을 만들어 팔 때 사카린을 사용하면 그만큼 이윤이 증가하거든. 그래서 사카린이 안전하다는 개뻥을 지금 치고 있는 거야. GMO도 마찬가지고 MSG도 마찬가지야. 그걸 대기업들이 지네가 물건을 만들 때 MSG 들어가고 GMO 들어간 거를 합법화 시키려고 안전하다고 지금 개뻥을 치고 있는 거야. 일종의 규제 완화죠. 원가 절감으로 이윤을 극대화시키려는. 그 다음에 사실 구제역. 여러분 생각해봐요. 구제역이 언제 심해졌어? 구제역이라는 게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때는 구제역이 심해졌다라는 뉴스가 해마다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구제역 얘기가 언제 심해졌냐? 이명박 때 어느 날 갑자기 그랬어. 이명박 때 어느 날 갑자기 구제역이 전국에 몰아친 거야.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축산물을 다 이렇게 파묻었잖아요. 그 당시에 파묻힌 많은 그 축산물들이 실제로 구제역에 걸린 건 10%도 안 됐다는 거야. 그때 이명박이 구제역에 감염 위험성이 있으면 다 묻으라고 그래갖고 그래서 그때 다 묻게 했어.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축산물 다 묻어버린 거야. 그래놓고 보상이 또 제대로 안 됐었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였냐? 그 뒤로 백신 문제가 터진 거야. 백신 문제. 뭐냐면 그러니까 이 구제역으로 한번 축산업을 쫙 망하게 한 다음에 이 꼴 나고 싶지 않으면 구제역 주사를 맞아라. 백신을 맞아라. 그래갖고 그 다음에 농민들이 구제역 백신을 다 맞힌 거야. 축산 농민들이. 그런데 구제역이 걸린 거야. 그리고 이거 백신이 맞는 거 맞냐? 이거 백신 물 탄 거 아니냐? 이런 논쟁이 붙었대요. 그랬더니만 구제역 뉴스가 쏙 들어간 거야. 백신을 놨기 때문에 구제역이 안 걸린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는 구제역이 걸린 거야. 그래서 농민들이 어떻게 했다? 더 이상 백신을 안 맞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물백신 논란. 진짜 물백신 논란이 있어요? 물백신 논란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그 백신을 안 맞겠다고 그래갖고 또 구제역 문제가 몇 년 동안 구제역 얘기 조용했잖아. 그죠? 몇 년 동안 구제역 얘기가 조용했다가 요즘 들어서 몇 년 만에 다시 구제역 얘기가 막 돌아. 그러면서 논쟁이 뭘로 붙었어? 백신 논쟁으로 붙은 거야. 국가에서는 백신을 안 맞아서 그런다 그러면서 백신을 막 강제하고 농민들은 백신을 맞아봤자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백신의 안전성 문제. 예. 결국은요, 그 당시에 구제역 사태가 그 백신을 팔아먹기 위한, 안전시험 빠진 엉터리 구제역 백신 허가. 그랬구만. 구제역 백신 시험 주먹구구, 물백신 공급 의혹. 뉴스로 나왔구만. 예. 그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 에볼라 바이러스 작년 여름에 난리도 아니었잖아. 그죠? 작년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위험하다 그러면서 막 쌩 난리가 났어요. 그죠? 그래서 막 그 뭐 서부 지역에 뭐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막 죽어가고 있다라고 막 근데 쑥 들어갔어 얘기가. 저기 뭐야 에볼라 바이러스 백신을 미국 제약회사에서 개발해냈다. 그 뒤로 쑥 들어갔어. 그지?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 목숨을 걸고 서아프리카에 가서, 예, 목숨을 걸고 서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 사투를 벌이고 왔다는데, 예. 근데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요. 뭐 무슨 그 사스, 에볼라 바이러스, 구제역 결국은 이런 것들이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해갖고 굉장히 심각한 위기의식을 주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이 국민들의 불안감과 위기감을 고조시킨 뒤에 백신을 쫙 팔아먹고 튀는. 이제는 근데 보니까 그렇다면 백신이 많이 팔렸냐? 잘 봐봐요. 옛날에 사스 때는 백신이 엄청 팔렸어. 그런데 요즘은 백신 팔려요? 백신 그렇게 많이 안 팔려. 그런데도 쑥 얘기가 나오다가 쭉 빠져. 왜 그럴까? 신종플루도 그렇고. 결국 그 제약회사 주식 먹튀하는 거야. 어느 회사에서, 그러니까 옛날 에볼라 바이러스 우리나라에서 뭐 백신 사들였다 이런 얘기 보도 안 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보니까 그럼 왜 요즘에 에볼라 바이러스 얘기를 했을까? 결국 그 에볼라 바이러스 얘기가 되고 그 어느 회사에서 백신을 개발했다 그래. 그러면 그 회사 주식이 엄청 튀었겠지. 그지? 주식이 튀면 그걸로 끝인 거야. 튀었을 때 팔아먹고 이 새끼들이 튄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 주식이 팔리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는 거야. 그때 그 주식을 산 사람들만 등신되는 거지. 딱 보니까 그거네. 그지? 아니 그러니까는 에볼라 바이러스 백신을 사야 된다는 얘기 별로 없었잖아. 그죠? 에볼라 바이러스 백신을 옛날에는 그 신종플루 때였나 사스 때였나 백신을 사야 된다고 막 언론에서 난리를 피웠어. 뭐 백신이 모자란다. 국가별로 막 피 튀기는 경쟁을 한다 막 이래가지고 막 사들였는데 그 백신 다 썩었잖아. 유통기한 지나가지고. 그지? 근데 이제는 아예 약을 팔지도 않아. 그 백신을 실제로 사들이지도 않고 에볼라 바이러스의 공포를 팔고 주식회사에 그러니까 제약회사에 주가만 폭등시키고 그리고 실제로 약 안 나눠주고 그냥 쑥 언론에서 사라지는 거야. 그죠? 그런 면에서 IS 여러분 지금 뭐 IS의 근거지를 공격하겠다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IS에 대한 이 보도가 얼마나 많이 나와. 그죠? 아주 잔인무도한 진짜 이 악랄한 집단. 이 나쁜 놈의 새끼들을 진짜 빨리 잡아가지고 아주 그냥 초토화 시켜야 되잖아. 근데 어쩌면 그렇게 그 IS는 안 잡히는지 몰라. 그랬더니 뭐 너무나 그 잘 숨어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다 그러잖아. 야, 우리나라 17세 고등학생 17세 청소년도 찾더만. 보니까는 저기 뭐야 주로 뭐 청소년 애들이 두세 명씩 짝지어가지고 찾아가더만. 애들도 찾는데 그걸 못 찾는다는 게 말이 되냐?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17세 김군도 찾아갔다며. 이번에 뭐 어디래더라? 인도라 그랬던가? 뭐 어디도 지금 여자애들 몇 명이 집단으로 찾아갔대. 아 솔직히 토끼 놓고 얘기해가지고 청소년들도 저기
페이스북으로 청소년들이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찾아가더만, 그걸 못 찾아가지고, 내 말이 맞지? 안 찾고 있는 거야. 애들 10대 애들이 막 영국 여학생 3명, 뭐 프랑스 몇 명, 주로 애들도 찾는데 10대 청소년들도 찾는데 그것도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 보고 그냥 찾는다는데 그걸 못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 몇 명이 미국이 갖고 있는 장비가 전 세계에서 특히 사막지역 같은 경우에는 온도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온도 차이로 사람의 동물이 누구누구가 어떤 동물이 돌아다니는지까지 카메라에 다 떠. 모니터에 다 떠. 그런데 거기 있는 저기 IS 못 찾는다고. 애들도 찾더만. 전 세계 청소년들이 손만 잡고 찾아가는 데가 IS인데 그걸 못 찾았다고 막 몇십 조씩 들여가지고 지금 막 공습한다고. 그래도 잡히지도 않고. 너 잡는 거 맞아? 그러면서 뭐 모슬인가? 이라크의 모슬이라는 도시를 공격한대. 그게 서울로 치면 부산만한 도시래요. 한국으로 치면 제2의 수도만큼 큰 도시래. 제2의 수도만큼 큰 도시에 숨어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말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냐? 자, 무슨 얘기냐? 이 구제역 얘기나 뭐 신종플루나 IS나 누가 보도하면 메이저 언론이 날마다 보도하면 세계 이슈가 돼. 그래서 세계적으로 어쩔 수 없이 돈을 써서 그걸 뭐 처치하자라고 결정을 내려. 그러면 갑자기 무기회사의 주식이 오르고 제약회사 주식이 올라. 그래서 주식이 막 올라갈 때 개미들이 왕창 손해보고 깨지고 끝나. 번번이 반복되고 있는 거야. 결국은 이 미디어들이, 소위 메이저 언론들이 이 국민들을 등쳐먹는 대자본의 사기극을 맨 앞에서 이 떴다방처럼, 부동산 떴다방처럼 사기극을 앞에서 이끌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필요한 게 우리 아프리카야. 이 아프리카 같은 대한 언론, 특히 이 망치부인 같은 이 소중한 언론, 1인 미디어, 혼자서 뉴스 보고,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자료 찾아봐서 이 방송하는 아프리카의 망치부인 얼마나 소중한 존재야. 근데 이 소중한 존재의 문제는 뭐야? 사람이고 늙어간다는 거야. 내가 올해 47이야. 그 옛날로 치면 사실 47이면 할머니 되는 나이잖아. 내 나이가 진짜 너무 많이 들었어. 47이면 내일 모레가 쉰이야. 이게 사실은 옛날에는요, 47세면 할머니들도 많았어요. 예. 엄마가 22살에 애 낳고, 그 애가 25에 애 낳고, 그럼 47세에 할머니 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야. 내 나이가 진짜 할머니 나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이가 드니까 정말. 40대 후반 여성들은 다 알아. 그래서 이 40대 후반의 아줌마들이 주로 가는 곳이 찜질방. 몸이 그냥 막 아침에 막 이렇게 저릿저릿, 온몸이 그냥 막 뼛속이 시려. 뼛속이 시리고, 그리고 막 이렇게 이 뼈 마디가 두두둑해. 그러니까 이게 40대 후반의 여성들은 꼭 뭘 해야 되냐? 찜질을 하고 등산을 가야 되더만. 40대 아줌마들이 이제 건강관리하는 법이 딱 2가지야. 아침에 등산을 하고, 그리고 찜질방을 다녀오는 거. 그게 이제 이 40대 후반 여성들의 건강관리에 중요한 그 키포인트인데, 난 이 시간 방송을 하느라고, 아침에 뉴스 보고, 방송 준비하느라고 꼭두새벽부터 12시까지 꼬박 서 있지. 그 다음 12시부터 점심 먹고 2시부터 방송하지. 그러고 나면 저녁 6시 돼가지고 등산 갈래 봐. 아유, 예. 망치 부인 집에 찜질방을 드려야겠습니다. 아유, 진짜 찜질방 지을 공간이 어딨어! 예. 그러니까 지금 다른 팟캐스트처럼 일주일에 한 번만 나도 1시간 반 정도만 해볼까. 다른 팟캐스트들은 보면 그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반만 해도 막 인기가 막 있더만. 나는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 괜히 오래 하니까 방송이 재미도 없고, 아유, 그쵸?
요즘에 망치 부인 방송이 재미가 없는 것 같아.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방송을 켜놓고 이게 어저께 그 녹화가 안 됐잖아요. 어제 후반부가 녹화가 안 돼서 방송 끝나고 좀 쉬어야 되는데 계속 긴장한 상태로 몇 시간 또 갔잖아. 그러니까 이게 몸이 안 좋은 거야. 그리고 아침에 저기 씻으러 들어갔는데 씻으러 들어가자마자 막 그 방송이 꺼졌다고 그래가지고 그 원래 이렇게 따뜻한 물로 좀 몸을 녹이고 나와야 되는데 급하게 나와가지고 방송 다시 켜야 되니까 이게 어제 오늘 쉬지를 못했더니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짧게 3시간만 하라고? 야! 3시간이 무슨 짧게야! 아 진짜 컴퓨터는 계속 말 안 듣고 아이고 내가 좀 이렇게 좀 쉬면서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하여튼 내가 이거 쉬고 싶어도 혹시 또 뭔 일 생길까봐 뭔 일이 생길까봐 김현중 얘기? 안돼. 저기 김현중 얘기 내일 해줄게. 내일 김현중 얘기 해달라 그래? 예. 자 하여튼 내가 명절에 쉬긴 쉬었는데 명절에 쉬긴 쉬었는데 몸 상태가 별로 회복이 빨리 안 되네. 그래서 3월달부터 3월달에 좀 이렇게 좀 오래 좀 쉬면서 망치 부인 방송 시즌 9을 준비해 볼까 생각 중이에요. 예. 그 시즌 9 좀 멋있어 보이지 않아? 올해로 9년 차니까 망치 부인 시사다방 시즌 9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것저것 조사 중에 있거든요. 내가 3월달에 좀 쉴 수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예. 뭐 매일 하라고 했어? 아니 그니까 우리 방송에 최대 위기가 왔어. 이게 기계도 아니고 말이야. 매일매일 사실 2-3시간이 이게 사실 이게 47세가 하기엔 좀 과한 노동이야. 아니 솔직히 잘 생각해봐. 이게 나이 47의 아줌마가 매일매일 3-4시간을 이렇게 떠드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근데 이번 주에는 토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내가 양평을 가야 되잖아. 예. 양평역에서 길거리 수다방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진짜 좀 무리한 일정인 것 같아. 내가 명절 쉬고 좀 나아질 줄 알았더니 너무 몸이 계속 안 좋네. 사실 뭐 이렇게 좀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이 희망은 안 보이고 거기다 이 다가오는 4월 재보선에 새누리당이 싹 다 이겨가지고 또 좋아할 거 생각하니까 방송할 맛이 안 나. 그래서 아픈 것 같아. 지금 비 와요? 이게 기상이 안 좋아서 더 그런 것도 같아. 근데 사실 뭐 그래서 방송 접을 거였으면 옛날에 접었지. 방송 옛날에 접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방송을 접을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 방송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예. 오늘 방송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내일도 또 방송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내가 방송을 할 수 있겠구나. 아침 6시에 알람 소리를 들으면서 라디오를 듣고 그렇게 이제 방송 준비를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내가 또 오늘 하루 살았으니 밥값을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그리고 망치 부인이 또 늙고 병들다 보니
방송의 질이 좀 떨어지고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뭐 언제나 좋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도 이렇게 근근히 이어가다 보면 또 건강하게 또 반짝하는 날이 있겠죠. 그죠? 예. 사실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 야, 도대체 이 망치 부인이라는 이 아이템 내가 만들었지만 가끔 그런 생각을 해. 이 망치 부인이라는 이 아이템이 망치님 오늘 어떤 사람 고소해서 경찰서 가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야? 내가 경찰서를 왜 가? 날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고소해서 그래서 오늘 고소인 조사받는 거 있나? 없었어. 그런 게 있었으면 나한테 전화가 왔었겠지. 지금 내가 저 1000명 고소한 것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경찰서에서 연락은 와요. 그래서 내가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고소를 한 거를 내 인정을 하면 그 다음에 경찰이 범인 찾아가지고 너 이런 데 저질렀지? 그럼 이제 약식 기소가 되면 벌금 한 100만원 정도가 때려지더라고. 그럼 이제 벌금 100만원 정도 받고, 물론 벌금 100만원을 받기까지 이제 뭐 변호인의 조력을 구해서 변론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100만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민사소송도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고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악플 달고 그러지 말어. 나한테 막 빌고 그래봤자 내가 방법이 없어. 이건 그 변호사님이 알아서 다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막 사과글 써도 소용이 없어. 내가 돌봐줄 수가 없다고.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예. 그니까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봤자 소용없어. 내가 용서할 방법이 없다고. 뭔 말인지 알았지? 1000명 중에서 주소 파악이 된 게 한 500~600명인가 봐. 500~600명에 대해서만 내가 그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한 명 한 명 일일이 다 조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막 그래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11월부터 그거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던 것도 같아. 방송이 없는 오전에 그것도 같이 경찰 조사까지 받느라고 더 힘들었던 것 같아. 아니 그 400명은 가라한 거지. 그러니까 가짜 아이디. 가짜 아이디라서 그 아이디는 다 죽여버리고, 보통은 이제 다른 거 걸린 놈이 다른 아이디를 또 쓴 거라서 내나 처벌은 받게 돼 있어요. 아유 소진아, 왜 너는 네 머리를 자꾸 망치로 즐기고 있니? 우리 망치는 그런 망치 아니야. 자, 하여튼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추천해주신 3168분께도 감사드리고요. 예. 각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녹음하고 녹화해서 팟캐스트와, 또 이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참세상님, 풍행국님, 그리고 여비고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세상에는 원래 길이 없었다. 그런데 100사람이 가고 10,000사람이 가서 길이 되었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자, 여러분 오늘도 방송에서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내일은 제가 좀 더 오늘 기운을 차려서 내일은 좀 더 힘차고 희망을 드리는 그런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예, 모두 감사합니다.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아휴, 내가 어제 오늘 잠깐씩 나가서 미세먼지를 마셔갖고 감기가 걸리는 모양이다. 그런가 보다. 일단 쉬어볼게요. 지금부터 전투적으로 쉬고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아우 죽겠네.
녹화 또 안 된 줄 알았네.